네,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가계 부채 얘기할 때 말이죠. 그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네.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이 얘기를 네.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3개월 사상 최대죠. 맞습니다. 예. 네. 6월 말 기준으로 했었고요. 예. 어제였었죠. 한국은행이 이제 9월 말 기준, 3분기 말 기준으로 밝혔거든요. 예, 예. 1,166조 원입니다. 이 가계 부채. 그러니까 예. 이게 가계 부채 정확히 말하면은 가계 대출 플러스 판매 신용. 예. 판매 신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신용카드 긁은 액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 카드.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빚에 포함이 되니까 예. 이 액수가 1,166조 원으로 또 사상 최고치가 된 겁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예, 예. 게다가 더 놀라운 게 이제 3분기,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석 달 동안에 늘어난 빚, 예. 가계부채가 34조 5천억. 그러니까 매달 10조 원씩 이 가계에서 빚을 졌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 수치 역시도 예. 역대 최고치고요. 우리가 1,000조 원 시대,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예, 예. 지금 1,160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연말 지나고 나면 이제 가계부채 1,200조 시대 말을 아예 바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택담보대출 때문인가요? 정확하십니다. 예, 이게 빚이 어디를 들었나 이제 분야별로 쪼개서 보면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예. 은행권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부동산이 어느 정도 화랑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예. 거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집 산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다 빚을 져서 예, 대출을 받아서 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번에 이제 34조 원, 석 달 동안에 늘은 이 증가분으로만 봐도 이 중에서 한 20조 원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거의. 현재 대한민국의 빚, 가계의 빚은 부동산과 정확히 연관이 져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은 이제 저도 똑같이 매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의 큰 뇌관으로 자리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네. 또 그 미국 금리 인상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빚이라는 게요, 부채라는 게 실은 많다고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가령 뭐 흔히 하는 얘기가 만수르 같은 사람이 100억 빚졌다. 이거는 위험 아닌 거 아닙니까? 예. 즉 갚을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부채가 많더라도 어느 정도 위험도는 떨어지는데 예. 현재 우리 가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 소득 증가율 같은 네네. 경우. 네. 그러니까 이 수치 때문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빠르게 가게들이 빚을 진 이유가 실은 저금리 아닙니까? 네. 사상 최저금리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연 2%대도 지금 신용 좋으신 분들 나오니까 뭐 그냥 돈을 갖다 쓴 예. 건데 만에 하나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전 세계가 이제 금리 인상 러시가 나올 때 예. 많게는 만약에 지금 2%에 빌렸는데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까지 변동금리 경우에 올랐다라고 하면은요. 예. 기존에 뭐 이론적으로 100만 원 이자 원리금 갚으셨던 분이 이제는 200만 원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이렇게 될 경우에 버틸 가계가 얼마나 될까? 음. 그러면 아직까지는 연체율이나 이런 위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부실화된 염려는 없지만 한순간이 아닐까. 게다가 모든 것들이 부동산과 연계돼 있으니까 예. 부동산이 무너질 경우에 다 무너지는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다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야말로 뇌관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정확하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가 좀 대책을 내놨고 이게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어떤 내용들이 좀 중요한가요? 일단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근데 계속해서 금융당국은 내년부터는 대출 규제 할 거야, 예. 거야라는 뉘앙스를 많이 이제 보냈고요. 이제 예. 총선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대출 규제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집단 대출을 강화하겠다. 이게 뭐냐면은요. 네. 신규 아파트 분양받을 때 계약금 내고 마지막 돈 낼 때까지 중도금 내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실은 이 부분을 다 은행에서 이 대출 받아서 해줍니다. 예, 예. 근데 이때는 뭐 신용 이런 거 안 보고 정말 저리에 빌려주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너무 분양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금융권은 이 집단 대출을 좀 선별하겠다. 이자율도 좀 조절하겠다. 심사해 보겠다는 얘기죠.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예. 금융 당국에서 말하는 방식들은 일단은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많이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기존에는 이자만 한 5년 내다가 또 원리금 갚아야 될 때는
다시 갱신해가지고 또 이자만 내는 거치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네. 이런 거 거의 안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변동금리는 거의 아마 못 받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스트레스 금리라는 걸 적용을 해서요. 예. 변동금리를 받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미리 반영을 한다. 2% 포인트 정도를 플러스해서 예. 붙이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3% 변동금리 받으려는 분들이 많게는 한 4%대 5%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변동금리 힘들어지게 된다. 뭐 이런 것들.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DTI를 강화해서 예. 그동안에는 뭐 소득 이런 거 안 따지고 많이 좀 융통성을 뒀는데 네. 이제 좀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을 줄이겠다. 네. 그러니까 대출 심사는 정말로 내년 한 2분기 들어서는 극도로 강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 대책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정철진 평론가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책만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충분한가요? 아, 글쎄 충분하다 불충분하다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네. 빨리 시행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10가지를 다 하지 말고 예. 한 가지를 원, 투를 이렇게, 쓰리를 이렇게 먼저 하나씩을 런칭해서 예. 대출 일단 조이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대목이다. 물론 정부가 지금 못하는 이유가 예. 지금 수출이 안 되는 와중에 내수인데 내수는 결국 부동산 가격 아니겠습니까? 예. 대출 규제를 하면 100% 부동산 경기는 좀 영향을 받거든요. 예. 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그래 다음 달 하고 싶은데 석 달 뒤 이렇게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금융당국이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네. 뭐래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가계대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주택 이야기를 좀 했어서 집 마련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직장인이 이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네. 모았을 때 집 사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표가 PIR 지표입니다. 약간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예. 진짜 번 돈을 한 푼도 안 예. 썼을 때 예. 세후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그 배수, 그걸 연도수라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실은 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공식 통계가 정부가 낸 통계가 네. 이제 6년입니다. 5년 7개월. 6년이면은 한 푼도, 근데 이것도 약간 비현실적이죠. 한 푼도 예.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럼요. 그래도 이제 지표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저도 어제 좀 놀랐던 게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나왔어요. 이건 설문조사로 일반인들에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국민들의 상당수는 12년 6개월이 돼야 그런 방식으로라도 집을 장만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아니 정부의 기계적인 통계치는 6년이면 되는데 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내 집 마련은 그 2배일까? 네. 네. 13년일까? 네. 이제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였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거대 담론이긴 한데 많은 네. 국민들은 내 집 장만을 이미 거의 불가능하게 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체감 내 집 장만 기간을 이렇게 길게 느끼는 게 아닐까. 즉, 예. 한 푼도 안 쓴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교육비, 주거비 자체가 크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실망 내지는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자 설문조사 결과는 이런 정부의 이 통계치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부모님 카드를 빌려 쓰거나 부모님 집에 계속 10년 넘게 얹혀 살아 이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면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집값의 예. 40%를 받고 예, 예.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맞벌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좀 기간이 또 반으로 줄게 되는 뭐 그렇게 되겠지만은 네. 내 집 마련 글쎄요.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 이 10년 정도 기간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지금 서울 평균가가 봤더니 3억 8천만 원 뭐 이 정도인데요. 예. 3억 모으기가 진짜 쉽진 않지 않습니까? 네. 집값도 오르고 있고요. 요즘은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좀 네. 동네가 유명해진다 싶으면 임대료가 오르다 보니까 네. 원래 살던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쫓겨가는, 하는 네. 이런 현상도 심각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용어 설명인데요. 예. 젠트리피케이션이 실은 도시개발에서는 나쁜 용어는 아닙니다. 어. 이 젠트리라는 게 이제 신흥 중산층, 예. 신사 계급이어서요. 옛날에는 이제 슬럼되고 막 빈민촌이었던 게 이런 이제 젠트리들이 와서 개발을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살기가 좋아지는 중산층 마을로 됐다라는 게 옛날 의미인데 예. 최근 들어서는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이라든가 이제 기존 상인들이 와서 하나의 이제 마을들, 그러니까 뭐 가령 인사동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연남동이라든가를 띄워놨더니 예. 오히려 그 다음부터 이 지주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막 올려가지고 이분들을 다 쫓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예. 이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용어의 뜻들이 좀 약간 바뀌었죠. 어. 네. 동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나요? 제가 연남동 지표를 하나 봤거든요. 예. 홍대 옆에 있는 예. 거기가요. 예, 예.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매가는 3배 올랐습니다. 매매가는 3배, 예. 임대료는 5배,
권리금은 10배. 그러니까 만에 하나 10억짜리였다라고 하면은 예. 네. 뭐 약간 나지만 30억이 된 거고요. 매매가는. 예. 하고 월 50만 원의 이제 임대료를 내고 있던 상인이 있다면은 이 3년 반 동안에 250만 원이 된 거고요. 그 권리금 한 뭐 1,000만 원에서 뭐 권리금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금이 거의 1억 가까이로 늘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상권이 커졌는데 네, 그 예. 상권을 누가 키웠는가? 실은 거기에서 있었던 상인들 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쫓겨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못 버티죠. 자본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유명해지고 떴는데 내가 만약에 월세를 살고 있거나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겠어요, 이제는. 그렇죠. 불안하고 이미 아마 예. 최근 2, 3년 동안 다 쫓겨 나가셨을 것 같다는. 왜냐하면 그 임대료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예, 예. 그동안 마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도 대책을 내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대책을 발표했어요?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요, 이제 최초로 지자체로 최초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나왔는데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일단은 시에서 좀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예. 이것을 이제 적은 임대료로 이제 재임대를 해준다라는 방식. 상당히 어려운 방식이죠. 왜냐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네네. 방식이고요. 두 번째 이제 상생협약하고 예. 장기 안심상가 이런 제도인데요.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인 또 이 소상공인들 다 이 지자체가 모여가지고 예. 상생하자 뭐 이렇게 이제 협약을 맺은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건물의 수선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고 예.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같이 살자. 근데 이것도 약간 좀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죠. 예. 상생협약이라는 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나마 좀 현실적인 게 이제 상가 매입 대출이라고 해서 예, 예.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상가를 자신들이 구입하게 될 경우에 네. 이제 저리로 장기 저리로 아. 이제 대출을 해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막아보려고 쫓겨가는 것들을 막아보려고 하는 지자체의 노력인데 이게 발표하고 나서 이제 현실성 논란은 많았었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해야 된다. 이거는 지자체나 당국에서 나서지 않으면은 그냥 시장에다 맡겨두면은 예. 뭐 자본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쫓겨날 수밖에 없죠.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렇게 잡히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 나중에는요, 아예 이제 소위 말하는 거의 자본의 천국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말한 이런 긍정적인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소상공인들과 예술인들이 꿈을 키워서 마을을 가꾸고 이런 희망의 싹이 이제 잘라져 버립니다. 예. 과연 뭐 인사동, 서촌, 북촌, 지금 뭐 대학로 다 쫓겨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정말 아예 그런 희망의 싹마저도 이제 잘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정말로 커질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이슈 좀 살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